ESG 투자를 부추긴 장본인 중에 하나가 레리핑크 회장일 텐데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 왜 자꾸 그러냐? 환경론자냐? 왜 이렇게 지속가능 얘기하냐? 올 초에 CEO 레터에서 레리핑크 회장이 이 말을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지속가능성 얘기하고 하는 게 환경론자에서 그런 게 아니고 자본가에서 이런 거야. 이 바보들아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 어마어마한 275조 달러짜리의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는 건 거고 이걸 누가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자본가들도 자기네가 대대로 쌓은 그 자본을 여기에 놔뒀는데 지구가 어려워지면 돈이 다 허사잖아요. 지구를 지키는 것도 그들의 돈을 지키는 일이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 교수입니다. 오늘은 ESG 2.0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김영섭 소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책 내용에 보면 ESG 1.0, 2.0, 3.0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럼 뭐 4.0도 나올 거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점점 진행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선 기존에 ESG가 필요하다. 이게 기업의 뭐 각각의 리스크잖아요. 환경에 대한 리스크,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지배구조적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세 개의 큰 리스크의 덩어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지 투자자분들은 돈을 빌려주거나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자분들이 이 화두를 제기한 이유도 기업이 갖고 있는 혹시나 그 리스크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파악하기 위해서 ESG 공시가 필요했던 거고 정보를 까라는 건 거죠. 근데 이 정보를 다 까게 되면 문제가 드러나면 문제를 고칠 수 있잖아요. 지표로서 다 보이면 이때부터 고치려고 액션을 취하는 건 거고 기업이 그 문제를 고치게 되면 기업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혹시나 모를 리스크가 줄어든 거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ESG라는 개념들을 처음에는 그냥 세상에 좋은 거 정도. 근데 세상에 좋은 거면 기업이 사실 세상을 위하려고 비즈니스 하진 않을 테고. 그렇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기업은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도 무슨 사회적 책임을 다하건 뭐 이윤을 사회에 뭐 조금 나눠주는 것도 그게 기업이 왜 그랬냐면요. 정말 선한 마음으로 했던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욕도 먹고 기업이 이것저것 좀 무리수가 있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라도 해서 좀 상쇄하고 싶어서 많이 했을 거예요. CSR도 처음 출발이 정말 세상을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 자본가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그거였어요. 내 직원들을 우리 회사 근처에 사택을 지어놓고 그 사택 근처에 학교도 지어놓고 거기 병원도 차려놓고 직원들을 일을 시키면 딴 데 갈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목숨 바쳐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가 문제였냐면 주거 환경들이 안 좋고 교육 환경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노동시간을 일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몰입도라든가 질이 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회사가 사택을 짓기 시작하고 교육 사업을 하고 병원을 차리고 했던 모든 출발 자체가 우리 직원들을 좀 더 일 잘하게 만드는 목적. 그렇죠. 그럼 그건 돈 벌려고 잘하게 만드는 건 거지 이 사람들의 인생을 더 멋지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최적의 어떤 효율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됐죠. 그래서 대외적인 명분으로는 분명히 우리 회사가 세상을 위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지만 그 속에 실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레리 핑크 회장이 세상에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ESG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사실 몇 해 전부터 ESG 투자를 부추긴 장본인 중에 하나가 레리 핑크 회장일 텐데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너 왜 자꾸 그러냐? 너 뭐 환경론자냐? 왜 이렇게 지속가능 얘기하냐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올 초에 CEO 레터에서 레리 핑크 회장이 이 말을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지속 가능성 얘기하고 하는 게 환경론자에서 그런 게 아니고 자본가에서 이런 거야. 이 바보들아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이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ESG를 바라볼 때 NGO의 관점도 아니고 정치인의 관점도 아니고 학자의 관점도 아니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좀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거 하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걸 앞으로 전개시킬지 어떤 기회를 가져갈지를 봐야지 거기에서 우리도 기회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가져갈 거고 혹시나 그게 그들이 뭔가 가져가는 측면에 있어서 많이 가져갔을 때 반대급부로 한국 기업들이 덜 가져가거나 뺏기게 됐을 때 한국 경제에 손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한국의 기업이나 한국의 경제 관점으로 이 화두를 좀 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과거에는 기업의 이익과 사회에 대한 기여가 트레이드오프가 있었다. 이익이 올라가면 사회적 기여가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닌가 막. 근데 요즘은 사실은 지금 소장님 말씀에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구체적인 이야기 중에 다양성에 대한 권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또는 어떤 기업의 이사회에 대한 다양성, 그 다음에 여성들 이사에 대한 어떤 비율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기업의 이익과 관계가 있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사회 여성 비율, 뭐 유리천정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무슨 사회정의나 평등, 다양성 이 화두구나라고 자꾸 몰고 가려고 들어요. 근데 올 초부터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굴리는 자산 운용사들이 한결같이 이사회 여성 비율이 30%가 안 되는 기업들은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 같은 경우 주주총회 가가지고 너네가 무슨 안건을 내세우건 반대할 거야라고 협박을 자꾸 한다 이거죠. 이거 뭐 얼핏 들으면 아니 자본주의의 최전선에 있는 자본가들이 아니 왜 이렇게 사회정의에 민감하고 여성을 우대하는 이런 정책을 왜 자꾸 갖고 할까? 그들이 정말 세상에 뭔가 좋은 기여를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들의 관점은 사실 이제까지 수많은 컨설팅 회사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방법으로 다 분석해 봤는데 대부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 수십 년간 어떤 기업이 다양성, 성별, 인종에 대한 다양성이 있는 기업이 동종 업계 중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성과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매출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통계적으로 그렇게 보니 자본가들도 야, 너희 기업에서 다양성을 추구해주면 우리가 좀 더 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심리로 사실은 협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성이라는 측면이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말 자체에 너무 함몰되다 보니까 다양성을 갖추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능력주의를 하다 보면 결과가 다양성이 돼요. 그거 어르신 말씀.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교육의 기회가 거의 좀 균등해졌잖아요. 인종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교육을 차별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능한 사람 모으다 보면 섞여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남자들끼리 일방적으로 백인만 다 해먹는 거 이건 뭔가 덜 유능한 사람을 밀어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기업들에서 특히 한국 대기업이 30대 상무들이 자꾸 나와요. 예전 같으면 상상을 못. 예전 같으면 30대 초반의 여성이 상무다. 그러면 회장님 딸인가 이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지금은 능력만 있으면 다 키워져요. 이게 뭘 의미하냐? 능력 우대주의를 자꾸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종, 성별도 이제 상관없이 이제 연령도 상관없어지는 거고. 이게 궁극의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거든요. 우리나라는 ESG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제가 기억으로는 한 1, 2년, 2, 3년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기관이나 국가에서는 도대체 ESG 2.0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한국에서 뭐 ESG에 대한 공시 기준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서 그때부터 아마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기업 중에선 SK그룹이 사실 가장 먼저 ESG를 열심히 외쳤죠. 했죠. 그것도 자칫 오해하는 사람들은 저 기업이 사회적으로 뭔가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저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좋은 이미지라는 관점보다 ESG가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맥킨지라는 회사가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2050년까지 다들 넷제로를 한다고 하면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하면 이게 구호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성과를 내려면 돈을 써야 될 거잖아요. 2050년까지 전 세계가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275조 달러 정도를 계산했거든요. 275조 달러면 한 35경쯤 될 텐데요. 우리가 보통 경단위는 세보지도 못하는 돈이잖아요. 그 막대한 돈이 2050년까지 전 세계에서 좀 써야 된다. 근데 맥킨지가 잡은 그 기준은 다른 데서 잡은 기준들이 있어요. 그보다 좀 많다고는 하는데 그럼 적어도 어마어마한 돈들이 필요한데 그 돈을 우리가 우주에다 뿌릴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구에다가 무슨 설비도 만들고 기술에도 투자하고 할 돈이잖아요. 그럼 그 돈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지구에는 어떤 기업들이 가져갈 돈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죠. 어마어마한 275조 달러짜리의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는 건 거고 이걸 누가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기업들 중에서 조선소 가령 삼성중공이라든지 조선소들 전 세계 해양에 대한 뭐 이런 기준들을 잡고 있는 국제기구 같은 데서 이미 2030년까지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나와 있어요. 배가 탄소 저감 장치들이 필요한 건 거죠. 모든 업계가 다 필요하죠. 비행기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필요하죠. 그래서 가이드라인 자체가 2030년까지 어느 정도 낮춰라 하면 그 낮춘 기술이 적용된 배가 팔리겠죠. 배를 한 번 사서 한 몇 년 쓰다가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 해운사들이. 수십 년 쓸 텐데 그러면 수십 년 전에 사놓은 배들 중에선 그 탄소 저감 기준에 어긋나는 게 많겠죠.
그러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배를 좀 사거나 예. 아니면 그 뭔가 좀 고칠 수 있는 걸 써야 되겠죠. 기술이 좀 필요하고. 그러면 조선 시장에서도 탄소 저감 기술을 누가 더 탁월하게 가졌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수주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생기겠죠. 이건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우리가 지금은 그런 거 모르는 채로 그냥 아파트 멋지고 브랜드만 있고 뭐 예, 평만 예, 크고 예. 이러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가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야 된다. 태양광, 뭐 지력, 풍력 이용해서 쓰는 에너지 중에 뭐 한전 걸 쓰더라도 쓰는 에너지 중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불필요하게 날아가는 에너지를 다 줄여야 된다. 이게 그냥 기술로 할 문제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꼼꼼하게 막 콘센트 예, 빼가면서 예, 할 문제가 아니고 기술을 해결할 문제인데, 그러면 이런 기술을 원천적으로 더 많이 가진 건설사가 이제 아파트 수주를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기후 변화 때문에 어떤 박사님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0.5도가 더 올라가면 지구의 온난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2030년 이후에 1.5도가 더 올라가면 남과 북에 있는 그 모든 얼음이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30년, 2050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ESG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지 않으면 지구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죠. 왜냐하면 이 인식을 자본가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예. 자본가들도 자기네가 평생 쌓아오고 대대로 쌓아온 그 자본을 여기에 놔뒀는데 지구가 어려워지면 돈이 다 허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지구를 지키는 것도 그들의 돈을 지키는 일이겠죠. 우리가 2050년 이 화두를 제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지구를 지키는 게 내 자본을 지키는 거다. 아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화두를 얘기할 때 사실 2050년까지 넷제로 안 해도 지구는 괜찮아. 이렇다면 열심히 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저기 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거죠. 문제가 생기면 이 모든 게 다 허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기가 침체가 와도 넷제로와 관련되는 쪽의 시장은 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이 사실 아니라서. ESG의 이를 쇼잉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쇼잉하는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우선 제가 이걸 왜 짚었냐면 네. 사람들이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자꾸 챌린지를 해요. ESG 챌린지 같은 걸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ESG 챌린지를 하면서 일회용품 안 썼다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시각 자체가 우리가 ESG를 얼마나 단편적이고 왜곡되어서 바라보느냐. 지금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전방위적인 산업과 자본주의의 변화를 모색해야 될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이 관점은 가지지 않은 채 마치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의 지극히 작은 관점 하나만 가지고 ESG를 바라보면 기업들이 쇼잉을 해도 그런 소비자들은 제대로 못 볼 거잖아요. 그렇죠. 그 ESG에 대한 그 오해도 있지만 ESG에 대한 혹시 악용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ESG를 해가면서 세금을 절약하고 뭐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오해도 이렇게 갖게 되고요. 사실 S&P 500의 ESG 지수에서 예. 지난 5월 달에 테슬라가 퇴출이 됐어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편입 퇴출 이렇게 하는 건데 5월에 퇴출되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ESG는 사기다 이렇게 해서 막 떠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1년 전에 편입됐을 때 그 말을 했었어야죠. 그랬어야지 그 말이 설득력이 생기는데 예. 집어넣어줄 때는 좋다고 가만 이득을 보면서 빠지니까 욕을 했다? 이거 자체는 자기가 생각해도 ESG로 자기네가 이익을 봤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퇴출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전기차의 대명사인데 왜 저걸 빼지? 저게 빠진 ESG 지수가 진짜 ESG 지수야? 근데 이것도 E와 S와 G가 결합된 종합지수입니다. 거기다가 테슬라는 하필이면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일 뿐이에요. 전기차를 만들다 보니까 전기차 때문에 내연기관 차 만드는 회사들에게 탄소 배출권들을 많이 팔 수 있었고 예. 그 덕분에 아무래도 환경적인 기업처럼 보였던 것뿐이지 테슬라가 탄소 절감, 탄소 중립에 대한 계획, 투자 별로 없어요. 그 회사. 그리고 그 회사는 인권 문제, 노동 문제를 비롯해서 S와 G 문제에 있어도 열악한 게 좀 많고 거기다가 CEO가 걸핏하면 트위터에다가 이상한 소리 자꾸 해서 주가가 막 출렁이면 투자자들 입장에선 최악의 경영자가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ESG 지수가 뭘 의미하느냐? 세상에 빛이 되려고 만든 지수가 아니고 자본을 지키려고 만든 지수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당연히 퇴출해야죠. 그런 기업은. 이런 것도 봤습니다. 지금 요 빨대가 종이 빨대죠. 네. 지구 환경이 굉장히 좋죠. 근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플라스틱 빨대를 만드는 것보다 종이 빨대를 만드는 게 탄소 배출이
몇 배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속으로는 사람들이 쇼잉만 하고 속은 또 다른 목적이 아니냐. 책에서도 이 빨대 얘기를 언급을 한 게 좀 있는데요. 예. 스타벅스가 잘 종이 빨대로 먼저 폼을 열었는데 예. 그럼 스타벅스라는 기업이 해야 될 환경과 플라스틱 관련된 활동 중에서 종이 빨대를 바꾼 것이 어느 정도의 비중일까? 요만큼이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 빨대 문제에서 뭐 이게 빨대가 해양으로 들어가서 뭐 해양 생물들의 뭐 코를 뚫는다든 이런 자극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들이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게 쇼인 거죠. 분명히 필요는 할 거예요. 하지만 아주 미미한 걸 가지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하는 거. 사실 기업들이 이런 거에 재미를 자꾸 들이면요. 돈 조금 들이고 되게 생색내기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접근으로 ESG를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싼 값에 재미 보는 걸 봤는데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쇼잉하는 이유가 한국 기업들이 그 이전에도 이미 CS 할 때도 쇼잉으로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사회적으로 뭔가 하는 척 하는 걸로 조금 쓰고도 뭐 엄청 잘하는 척 해가서 이득을 많이 받는 걸 지금 그대로 적용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상황이 다른 게 CSR은 그냥 각 개별 국가끼리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더 좋으냐 못하냐 갖고 싸워도 돼요. 근데 ESG에서의 화두는 결국 돈을 벌어간단 말이죠. 환경에 대한 관점 가지고 문제를 푼 기업들, 그 기업들이 미국에서 번 기업들이 미국에서만 써먹지 않고 한국까지 적용하면 책 속에 제가 블록파워라는 회사 사례를 좀 적었는데요. 블록파워가 우리 건물에 전기를 쓰잖아요. 이 전기를 쓸 때 처음에 그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에너지 효율성, 이 전기 효율성에 최적화시켜서 건물을 만든 건 아니에요. 요즘 만드는 건물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몇십 년 전엔 그런 개념이 없었을 테니까. 그럼 기존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질 수는 없으니까 기존 건물에다가 있는 모든 전기 장비들을 네트워크에 연결시키고 그 솔루션을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적용시킨다면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선 전기료를 아낄 수도 있고 전기료만 아끼는 게 아니고 탄소를 절감하거나 지구의 이득인 건 거죠. 돈도 아끼지만 명분과 실리가 다 있는 거잖아요. 건물마다 이 시스템이 한 개씩 다 들어간다고 쳐보세요. 미국의 지자체들이 우리 지역은 다 이거 달아야 돼. 이걸 막 자꾸 조류로 만들어요. 미국 전역에 빌딩만 1억 2,500만 개라는데 1억 2,500만 개가 한 개씩 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로 이미 경쟁력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테스트를 잔뜩 한 기업들이 실력이 더 높아지겠죠. 그럼 걔들이 미국 밖으로 안 벗어나겠습니까? 한국에도 지사 만들어서 한국의 건물주들에게도 다 팔고 하겠죠.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중국이나 인도나 제3국에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 거냐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게 또 보호무역에 대한 또 하나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이 잘 될까에 대한 부분이 약간 궁금하게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예. 이미 그 징후가 드러났잖아요. 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다음부터 세계화라는 화두에 균열이 생긴 뭐 탈세계화가 이미 작년부터 올 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되는데 탈세계화, 세계화를 통해서 이득을 많이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잖아요. 예, 그렇죠. 전 세계가 서로 믿고 일할 수 있어서 세계화가 가능했는데 이제 다시 편싸움 하겠다고 하면 세계화의 균열이 생기고 근데 지금 이제까지 이 세계화에서 주도권을 가졌던 미국이 ESG에 대한 화두도 지금 가장 주도적인데 중국, 인도, 러시아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이 브릭스에 있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자원도 많고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경제도 웬만큼 되는데 탄소 배출을 많이 해요. 이들 모두 탄소 중립 이 화두가 속으로는 조금 씁쓸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좀 돈 좀 벌려고 그러니까 뭘 자꾸 이게 뭐 못하게 하는 게 많고 지들은 옛날에 다 해먹어 놓고서 그렇죠. 이런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들 국가들이 미국, 유럽이 주도하는 경제 체제 속에서는 순응하기 위해 편입하기 위해서라도 좀 따랐다면 탈세계화가 가속화됐을 때는 아마 안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이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유통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세계가 그 물류 비용이 엄청 올라가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니까 곡물 가격 올라가고 석유 가격 올라가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래는 글로벌화돼서 그런 것들이 다 완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건 간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ESG에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좀 나오긴 할 거예요. 이미 유럽 같은 경우도 그 전까지 석탄 없애자 해놓고 석탄 막 떼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면 한 발짝 후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일면
유럽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역대급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이번 계기로 더 가속화될 수도 있는 건 거고. 중국, 인도,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정치적 관계에서 대척점에 있다 보니까 이런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거지만 그들도 네. 영원히는 못 꺼내요. 왜냐면 그들도 알아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는. 그래서 그들도 이 체제를 살려야 돼요. 그들도 자기네 미래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초반에 서로 다른 국가끼리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알력 싸움 하느라고 뭐 논쟁 오가고 뭔가 좀 살짝 뭐 어긋나는 거 있겠지만 ESG라는 화두 자체가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책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초격자를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뭐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기업들이 이윤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공헌도 하고 지구에도 편안하게 하면서 기업들의 격차가 벌어진다. 그거 굉장히 좋은 그렇죠. 일이죠. 그러니까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자동차 산업이 지난 100년간 예. 내연기관으로 먹고 살았고 내연기관의 엔진은 오랫동안 많이 만든 회사가 훨씬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엔진은 구경도 못 해본 애가 등장해가지고 전기차를 만들면서 시장에 새로운 주도권을 만들어냈어요. 예. 전 인류가 전기차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은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훨씬 더 주행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전기차를 타면서 환경에 뭔가 조금 더 이득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가 구동이 전기지만 핵심이 구동이 아니고 그 속에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동차가 구현할 수 있는 모빌리티에서 품질이 달라지는 거니까. 예. 그걸 사람들이 지지해 준단 말이죠. 1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끌고 나왔던 자동차 산업의 흐름이 확 바뀌었어요. 자동차뿐이 아니고 비행기도 마찬가지. 뭐 조선도 마찬가지. 유통도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기준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내연기관 엔진 열심히 막 휘발유 넣었던 사람들이 야, 이제는 휘발유 쓰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가졌던 것처럼 모든 업계에서 야, 이제 아파트를 짓건 뭐 건물을 짓건 뭘 하나더라도 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하나의 상식점이 된다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기업과 그걸 먼저 대응한 기업들의 격차라는 것은 못 따라잡지 않겠습니까? 책에 보면 우리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이제 애플과 비교해서 정말 삼성이 애플과의 경쟁사냐. 지금은 기업들이 워낙 전선이 넓어지면서 뭐 여러 가지 부딪히기도 하고 협력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삼성이 과연 애플의 어떤 경쟁사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ESG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삼성하고 애플을 지금 비교하면 애플이 훨씬 크잖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람들이. 예. 애플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잖아. 근데 한 10년 전까지만 가더라도요 삼성이 훨씬 더 큰 회사고 돈 잘 버는 회사였어요. 그렇죠. 예. 둘의 격차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몇 년 안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뭐 애플을 비롯한 미국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 이 탄소 중립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잘 푼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잘 푸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격차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 또 벌어질 여지가 많다 이거죠. 삼성에서 그런 걸 했었어요. 뭐 폐어망 같은 거 바다에서 수거해가지고 그걸로 뭐 재생 플라스틱 해가지고 뭐 부품에 끼워 넣게 돼 이런 거. 근데 그게 1년에 뭐 50톤인가를 하더라고요. 50톤이 이게 또 그 글로벌 기업 삼성이 하기엔 사이즈가 되게 작죠. 의미가 있는 숫자인지 잘 모르겠네요. 전 세계에서 뭐 수십만 톤 중에서 그만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마치 스타벅스의 빨대 같은 느낌인데 애플은 뭘 하고 있느냐? 애플은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에 있는 부품들이 폐기가 되면 그냥 다 버려지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희귀 자원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수거하는 로봇들이 있어요. 그 로봇들을 계속 그 다음 버전을 계속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애플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칩 속에 있는 희귀 광물질을 100% 다 재활용해요. 어떤 물건을 만들었으면 그 물건을 폐기하고 태우고 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다시 뽑아서 다시 쓰고 이거 자체가 자원의 순환인 거고 이게 그냥 자원 순환이란 명분만 좋은 게 아니고 돈을 아끼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각조각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 중에서. 아쉽게도 물론 삼성이 국내 기업 중에서는 하기는 잘하는 게 있습니다만 애플과 비교하기엔 좀 아쉬운 게 많다 이거죠. 거기다가 미국의 테크 기업 중에서 뭐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클라우드는 사실 에너지 많이 어마어마한 전기 쓰는 애들이잖아요. 걔들이. 두 가지 맥락이 있더라고요. 클라우드에서 태양광 풍력 이런 걸 많이 써가지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면 결국 화석연료를 안 써도 되는 거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에너지의 효율성. 보통 전기를 쓰면 그 전기가 모든 구동에 쓴 전기가 100이면 100 다 구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버려지는 것들이 좀 생기잖아요. 이걸 클라우드에서 아주 뭐 거의 조금 빼고는 다 구동이 된대요.
이것도 기술이잖아요. 에너지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높이는데 투자를 많이 하는 건 거죠. 그들도 제조기업 못지않게 사실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고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계속 모색해 왔었어요. 삼성뿐이 아니고 한국의 제조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한계가 많죠.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너무 적으니까. 이거는 개별 기업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한전이 바뀌어야 될 거고 정부가 지원에 대한 방법들을 바꿔야 될 거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왜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걸 좀 잘하고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왜 상대적으로 뭐 아리백 같은 데 더 많이 들어가 있느냐.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가 많으니까 가능한 건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그냥 개별 기업만 너무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기업하고 그 지역하고 같이 풀어야 될 숙제가 되는 거죠. 제가 사실 이 문제를 풀 때도 지금 RE100 이니셔티브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3분의 2가 북미하고 유럽이에요. 지금 3분의 2라는 거지 초창기는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를 쓰기 좋은 동네 기업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딴 동네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니까. 모든 비즈니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변화를 못 따라가면 기업이 죽잖아요. 전 세계에서 기업의 수명, 글로벌 기업들,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들의 수명도 자꾸 짧아지잖아요. 짧아지는 이유가 일을 못해서 짧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경영자가 무능해서 짧아지는 게 아니고 산업을 못 따라가서 짧아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S&P 500에 있는 기업들이 뭐 70년, 30년, 15년 지금은 10년 주기로 막 바뀌니까. 그래서 그게 짧아질 때 있어서 지난 흐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못하는 기업들이 자꾸 짧아지고 죽어가는 것처럼 이제는 ESG 트랜스포메이션을 못하면 엎어지겠죠. 트랜스포메이션이 참 많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산업의 새로운 전환의 기준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뭐 기술이 좋아서 이거 받아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 기술로 말미암아 거둘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ESG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명분 자체가 멋져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회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화두를 바라볼 때 좀 더 냉정한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사실 우리나라 또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들 이런 분들이 ESG 2.0을 대하는 어떤 마음 자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해야 될 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충고나 아니면 권고나 뭐 다 좋은데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꼭 저도 듣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ESG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좀 퍼질 때 제일 먼저 반응했던 게 뭔가 하면요. ESG 테마주 이런 거예요. 역시 우리는 뭐든 어떤 키워드가 등장하면 이걸로 단기간에 돈 벌까 그 부분. 근데 ESG 테마주라는 기업들도 보면 썩 테마 같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흐름 단어를 바라볼 때 단어가 가지는 섹시함만 자꾸 받아들여요. 이게 멋지고 이거 어떻게 써먹을까 이국리.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이 단어 속에 담긴 진짜 큰 범주의 의미와 이것이 갖고 갈 큰 방향들에 대해서 자꾸 놓칠 때가 생겨요. ESG에 대해서 이거 잘 모르고 ESG 2.0을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어떤 국가의 경제적 주도권이 더 이득이 되고 어떤 국가는 좀 손해를 보고 우리가 알던 잘 나가던 한국 기업이 갑자기 어려울 수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의 밥벌이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면 그러면 이 화두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고 진지하게 봐야 될 화두입니다. 그래서 ESG 2.0이 나랑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내 얘기다. 우리 삶의 얘기다라고 바라보면 이 크고 무거운 화두도 좀 더 편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관점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한국 기업도 훨씬 더 세련되게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겠습니까? 야, 세련되게 문제를 풀라. 아주 멋진 말씀이십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요. 말씀하시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집단적인 문화에 오랫동안 있어서 우리가 남과 잘 공생하는 사람처럼 오해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나만 잘 살면 돼라는 말을 굉장히 잘 써왔잖아요. 그게 굉장히 못된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는 뭐 좋은 일 해라 착해라 그래놓고선 자기 가족한테 너무 착하면 안 돼. 좀 적당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어찌 보면 이런 사고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ESG도 편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ESG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살자. 지구랑 같이 살고 한국 경제랑 같이 살고 뭐 지역사회도 같이 살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ESG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용어는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공생,
공존, 상생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긴 시간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정말 좋은 책을 써주셔서 너무 또 대단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